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인데 의협 전 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초로 32개 전극을 탑재한 인공 달팽이관이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10대 의료기기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선정한 10대 과제에는 국산화에 성공한 혈액 투석기와 심혈관 질환을 진단해주는 AI 솔루션 등도 함께 뽑혔습니다. 리튬이나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가 8개 주요 광물 보유국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유국과 기술 공유, 공동 탐사 등을 통해 수급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절기 경칩이 막 지난 가운데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곰의 겨울잠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개구리가 내는 큰 소리의 비밀은 무엇인지 등을 사이언스주 취재기자와 함께 잠시 후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의협 전 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주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3월 1일 저에게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2024년 오늘의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진료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의들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들이 병상수의 축소에 나섰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 시스템을 전환하면서 남은 인력으로 환자를 효율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병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진료 차질이 이어지면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는 만큼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병동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수술 건수가 30-40%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남은 인력으로 진료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들이 90% 이상 빠져나간 제주대 병원은 간호, 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축소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경북대병원의 경우 응급실에서 일부 진료를 축소하는 등 병원마다 진료과를 축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병원협회는 6일 오전 홍보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등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공의 이탈 등으로 병상 가동률은 50% 가까이 떨어졌다며 사태가 길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병원협회는 의대 증원 계획은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른바 빅5를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이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을 넘어 의료계의 큰 그림을 바꾸는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일촉즉발, 양보 없는 강대강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선 안 되고 의료개혁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연일 흔들림 없는 원칙 대응을 강조합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발등에 불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문제를 넘어 의료계 큰 그림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은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47개 상급 종합병원이 수련을 명목으로 저임금, 고노동 전공의들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의의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중증이 아닌 지방의 환자들까지 빨아들여 일종의 사업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은 본래 취지대로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 질환에 집중하고 응급이나 외래 수요를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게끔 확실히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의료진 경쟁력이나 보상, 삶의 질 등에서 윈윈이자 선순환이 된다는 건데 이런 내용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도 인력 운영 혁신이란 제목으로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120대 국정과제에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의료 인프라가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과 그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하여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흔들림 없는 대응이 윤 대통령 강점이라면서 확고한 청사진과 전폭적인 여론 지지도 있는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을 거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리튬과 니켈, 히토류 등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이지만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가 주요 핵심 광물 보유국인 다른 8개국과 함께 국제기술협력 공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양회영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동부 바케노 지역. 오래전부터 리튬 매장지로 알려졌으나 정확히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처음으로 지난 202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공동 지질조사를 공식 요청했고 지난해 6월부터 1차 탐사를 진행한 결과 고순도의 리튬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Содержание месторождения бакенное является промышленными. При этом он требует детальных геологоразведочных работ. 리튬은 전기차나 스마트폰 등 배터리 필수 재료로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리튬 생산량 세계 3위인 중국은 정제 분야의 압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리튬 등 핵심 광물이 매장된 국가끼리 연합체를 결성하거나 수출 통제를 하는 등 신자원 민족주의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 광물 부국 8개 나라와 우리나라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유상이든 아니면 무상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원 부국과 공유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이고. 특히 몽골과는 니켈 생산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 지난해 공동 물리 탐사를 통해 몽골 서쪽 바양울기 지역에서 니켈 보유 특성을 찾아냈습니다. Түрүүн би хэлсэн Монгол улсад эдгээр нөөцийг одоо баяжуулах технологиг бол маш олон газруудад судалж байгаа. За үүнийхээ хүрээнд бас Солонгосын талаас судалгааны төвийг бас байгуулж энэ технологиг нутагшуулахад маш их дэмжлэг үзүүлж ажиллаж байна. 지질련은 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현지 조사를 통해 핵심 광물 개발 공동연구센터를 세우고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탐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인간의 뇌를 모사해 고도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초저전력, 초고속으로 처리해내는 AI 반도체가 개발됐습니다. 유해준 카이스트 교수팀은 입력값이 클 때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고 입력값이 적으면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기술과 연산 정확도가 높은 심층 인공신경망이 서로 상보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 28나노 공정을 통해 칩으로 제작하고 GPT 등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며 엔비디아의 GPU와 비교하면 전력은 625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들고 칩 면적은 41분의 1로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등 작은 기기가 서버를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이 적용된 인공 달팽이관과 국산화에 성공한 혈액 투석기 등 10대 의료기기가 올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6일 서울 상암동 YTN에서 2024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10대 과제로는 세계 최초로 32개의 전극을 탑재한 인공 달팽이관과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혈액 투석기, 심혈관 질환 진단 AI 솔루션 등이 뽑혔습니다. 사업단은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제39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서 이들 제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6년 동안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의료기기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 등 전체 주기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농산 물값의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사과와 귤은 70% 넘게 뛰었고 토마토와 파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했다가 한 달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는 20.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수확량이 감소한 사과는 1년 전보다 가격이 71%나 뛰었고 사과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귤도 78.1% 급등했습니다. 배와 딸기, 토마토, 파 등도 줄줄이 큰 폭으로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신선 과실 물가는 41.2%나 올라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 하락폭이 축소된 것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류는 지금 하락이긴 한데 지난달은 기여도가 마이너스 0.21이었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그 물가를 올리는데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과 빵, 휘발유, 휴대전화 요금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7% 올라 넉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물가의 기존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상승해 1월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상수급 안정 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특히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시간은 또 어떤 동물 만나볼까요? 네, 이제 꽃샘추위가 물러가면서 막 경칩을 지났는데요. 네. 경칩은 우리가 보통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계절이죠, 시기죠. 이 추운 날씨가 풀리면서 이 겨울잠을 자던 생물들이 깨어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절기라는 의미인데 오늘은 이 경칩의 주인공인 개구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앉아 계신 뒤쪽에 개구리가 크게 보이는데 네, 이맘때쯤이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개구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왜 경칩과 개구리를 연관짓게 되는 걸까요? 이 사실 경칩은 한자로는 놀랠 경자와 벌레 칩자를 쓰는데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깨어나서 땅 위로 올라오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개구리를 경칩의 상징으로 여기게 된 것은 아마도 이 개구리가 그만큼 온도의 변화에 민감한 그런 양서류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과거 우리 선조들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를 보고 계절을 예측을 해서 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개구리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무렵에 겨울잠을 자기 시작해서 3월쯤 되면 슬슬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개구리 중에는 물 근처나 물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종이 있는데 겨울잠을 잘 때도 대부분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물속이나 물 밑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레들이 땅 위로 나오니까 이 벌레들을 잡아먹는 개구리도 많이 보여서 경칩 연관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구리도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곰이나 다람쥐처럼 에너지 소모를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건가요? 네, 뭐 개구리의 겨울잠은 곰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곰과 같은 항온 동물은 일정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계속 섭취를 해서 필요한 열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이 되면 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는 주변 온도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건데요. 곰은 겨울잠을 얕게 자면서 가끔 깨어나서 먹이를 먹기도 하지만 개구리는 심장박동과 호흡이 거의 정지하는 가사 상태로 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변온 동물은 체액 속에 이 부동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가 어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마치 겨울에 자동차가 내부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액을 채우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동액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차이점을 확 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스스로 이제 몸속에서 이 부동액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이 개구리에게 겨울에 가장 위험한 것은 체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도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생존 전략을 마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연구팀이 숲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과정을 관찰해 봤는데 이 숲개구리의 경우는 주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간에 저장돼 있던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이 혈당 수치가 평소에 100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100배. 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이 혈관을 타고 장기와 근육으로 이동을 해서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세포가 얼지 않도록 세포 속을 일종의 설탕물로, 그러니까 당분으로 채워주는 거죠. 소금물이나 설탕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0도가 되어도 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체액이 부동액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건 알았지만 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참 신기합니다. 개구리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겨울잠을 자야겠다 이렇게 겨울잠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네, 뭐 개구리뿐만 아니라 어떤 양서류라든가 포유류들 중에서도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한테는 보통 특정 단백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면 유도 촉진제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낮이 짧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이 동물들의 겨울잠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몇몇 동물들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동면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단백질 양이 줄어들면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게 되고 또 원래 양으로 늘어나게 되면 깨어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이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동면을 유도하는 단백질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크게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이 온난화로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개구리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산란을 시작을 하는데 올해는 1월 중순에 이미 알을 낳은 개구리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개구리의 산란 시기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었는데요. 올겨울 유난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개구리가 생체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봄
벚꽃도 뭐 개화 시기가 좀 빨라졌다고 하더니 네. 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개구리도 받고 있었네요. 온도에 이렇게 민감한 만큼 기온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텐데 아무래도 산란 시기가 이렇게 뭐 1월 이렇게까지 당겨지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개구리에게는 뭐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빨리 알을 낳게 되면 만약에 다시 추위가 올 경우에 이 알이 모두 얼어 죽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개구리 알이 발견된 지 며칠 만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이 손상된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먹이를 찾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개구리는 주로 뭐 거미나 곤충 같은 이 동물들을 먹고 사는데 너무 일찍 활동을 시작하면 이런 먹잇감들이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기후변화는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의 개체 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현재 양서류의 41%가 멸종 위기종이고요. 특히 이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수가 아주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멸종 위기에 접어드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또 종도 많아지고 있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피해를 입는 동물들 사실상 대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양서류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이언스주 개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 하면 사실 이 개굴개굴 울음소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참 작은 몸집에서 큰 울음소리를 내는 개구리, 이 울음소리에도 좀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구리는 한 개 또는 이 두 개의 울음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큰 소리를 멀리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울음소리를 낼 때는 먼저 공기를 들이마신 뒤에 이 콧구멍과 입을 막고 폐를 팽창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폐에서 울음 주머니로 공기를 왕복시켜서 목구멍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때 울음 주머니가 반복적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더 큰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울음 주머니가 잘 발달한 종은 소리가 크고 뚜렷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들은 후두기관으로 낮은 음에 작은 울음소리만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머니 크기의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한반도의 고유종인 한국산 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발달하지 못해서 아주 작고 짧은 소리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구리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주로 이 수컷이 암컷을 찾을 때인데 암컷은 수컷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장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아서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짝짓기 시기가 지나면 이제 슬슬 개구리 알들이 막 개천에서 보이겠어요. 네. 개구리 알은 얼마 만에 부화하나요? 이 뭐 개구리 알은 개구리의 종에 따라서 또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부화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짧게는 3일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 뭐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구리 알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인데 개구리는 물속에서 암컷이 알을 낳은 뒤에 수컷이 정자를 뿌리는 방법으로 체외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낳은 알은 사실 아주 작은 수만 개구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오리나 물고기 같은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연못이나 개울이 말라서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무사히 살아남은 알은 점점 모양이 변하면서 올챙이가 되고요. 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데는 다시 2달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개천에 뭐 올챙이도 곧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봄의 전령사 개구리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웨어러블 기기 등에 이용하면 체온에 따라 부드럽게 변하는 전자 잉크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웅 스티브 박 교수 연구팀은 고해상도로 프린팅이 가능하고 몸에 닿으면 부드러워져 인체 친화적 바이오 전자 소자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잉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갈륨 금속을 이용해 상온에서는 단단해져 쉽게 조작할 수 있고 피부에 이식한 뒤에는 부드럽게 변해 불편함을 줄인 전자 잉크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수를 이용하면서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촉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과 키스트 공동 연구팀은 생활 하수를 정화하는 것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수를 이용하면 소변에 포함된 요소가 수소 발생 효율을 높이고 폐수도 정화할 수 있는데 연구팀은 이를 촉진하는 촉매를 만들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김대덕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항암제 표적화 연구를 통해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달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선정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경칩이 지났지만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만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덕분에 평소 봄에 산불이 잦았던 동해안 지역은 한시름 덜게 됐는데요. 이외 지역에도 봄비가 충분히 내려준 덕분에 기상청은 올해 봄철 가뭄은 없을 걸로 본다고 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